기원전 2000년 황하가 범람하던 대지 위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3000년 전 뼈에 새겨진 글자가 전설을 역사로 바꿨죠. 최초의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고 1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실크로드가 열리고 한이라는 이름이 민족이 되었어요. 세계 최대 도시 장안에서 시인들이 달을 노래했지만 하룻밤의 반란이 3,500만 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세계 GDP 23%, 하지만 칼은 무디였죠. 거지에서 황제로, 환관에서 대항해 사령관으로 5천년 왕조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2000년 중원의 대지는 끝없는 물줄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황하가 범람할 때마다 마을은 진흙 속에 가라앉았고 들판의 곡식은 탕류에 쓸려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원을 빌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섰죠. 이름은 우. 훗날 천하를 다스린 하나라의 시조라 전해지는 인물이에요. 우는 13년 동안 치수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집 앞을 3번이나 지나치면서도 들르지 않았다는 전설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손과 발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죠. 아버지 곤이 실패한 방법, 물을 가두는 것 대신 물길을 터서 바다로 빼는 역발상을 택했습니다. 황하의 물길이 바뀌자 대지에 마른 땅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세습 왕조의 시작, 하나라가 열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라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2000년 넘게 중국인들은 하나라를 자신들의 뿌리라 믿어왔지만 각골문에도 청동기에도 하나라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새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리두 유적이 하나라의 도읍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결정적 증거인 문자 기록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전설인가 역사인가? 이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상나라는 달랐습니다. 상나라 역시 오랫동안 전설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1899년 청나라의 관료이자 금석 학자였던 왕의 영이 베이징의 한약재 가게에서 용골이라 불리는 뼈 조각을 발견합니다. 약재로 갈아먹던 그 뼈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어요. 갑골문이었습니다. 점을 칠 때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의 어깨뼈에 새긴 문자, 3000년 전 상나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난 순간이었죠. 디은 은어 발굴 조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놀라운 규모였어요. 16만 편의 각골문 조각, 1000기가 넘는 무덤, 그리고 무게 832kg의 삼호무정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고대 청동솥, 전설이 순식간에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5000개의 글자 중 해독된 건 겨우 1000자에 불과해요. 나머지 4000자는 아직도 침묵 속에 잠들어 있죠. 상나라가 무너지고 기원전 1046년 주나라가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주나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무려 790년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버틴 왕조가 된 것이에요. 비결은 봉건제였습니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대신 혈연과 공신에게 땅을 나눠주고 충성을 받는 위계 질서를 만들었죠. 주공이 설계한 이 시스템은 천자를 정점으로 제후, 대부, 사이 계층을 쌓아 올렸고 수백 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제후들의 힘이 왕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71년 서쪽 이민족 견융의 침입으로 서주가 무너졌어요.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동주 시대가 열렸을 때 천자는 이미 허울뿐인 존재였습니다. 제후들은 서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찬란한 시대가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70년 주나라의 천자가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순간 천하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50년에 걸친 춘추 전국시대, 중국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춘추시대라 불린 약 300년간 무려 140여 개의 제후국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배신하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삼키고 삼켜졌어요. 들판에는 창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성벽은 불길에 무너져 내렸죠. 한 세대가 전쟁에서 죽으면 다음 세대가 또다시 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140개 나라가 하나둘 지도에서 지워지더니 살아남은 건 결국 7분이었어요. 제, 초, 연, 한, 조, 위, 진.
전국 칠웅이라 불린 이 일곱 나라가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마지막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잔혹한 시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의 꽃이 피어났어요. 기록에 남은 사상가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제자 백가라 불린 이들 가운데 한 노인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공자였죠. 기원전 551년 노나라에서 태어난 그는 하급 무사 집안 출신이었지만 인이라는 글자 하나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자신을 닦아 남을 편안케 하라. 그러나 어떤 군주도 그의 이상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56세에 노나라를 떠나 천하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14년간의 방랑이었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는 양식이 떨어져 7일간 굶주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쓰러져 가는데도 공자는 검은 고를 뜯으며 노래를 멈추지 않았더군요.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리라. 절망 속에서도 가르침을 놓지 않았던 그는 제자 3,000명을 길러냈지만 자신의 이상이 현 시대에 뿌리내리는 것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479년 73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공자만이 아니었어요. 노자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라 했고, 목자는 겸해를 외치며 전쟁을 멈추라 했습니다. 손문은 전쟁의 기술을 13편의 병법서로 정리했는데, 오나라 왕 앞에서 궁녀들로 군사훈련을 시연하다가 왕이 아끼는 궁녀 2명을 참수한이라는 유명하죠. 그리고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니 오직 법과 술과 세만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시대가 가장 위대한 지성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한 나라가 있었어요. 서쪽 변방의 진나라였습니다. 재상 상항은 변법을 단행했죠. 신분에 관계없이 군공을 세운 자에게 자귀를 주고 농사를 잘 짓는 자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법을 어기면 왕족이라도 코를 베었어요. 진나라는 이 가혹한 시스템으로 서쪽 변방의 약소국에서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곧 중국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한 소년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름은 영정, 훗날 스스로를 시황제라 부르게 될 인물입니다. 기원전 246년 겨우 13살의 소년이 진나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름은 영정, 그에게는 출생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버지 자초는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던 왕자였고 대상인 여부리가 막대한 재산을 들여 왕위 계승자로 만들어준 인물이었죠. 그래서 영정의 진짜 아버지가 여부리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태호의 과거에도 온갖 추문이 따라다녔어요. 소년 왕은 의심과 모략으로 가득한 궁궐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정은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여부리를 실각시켜 자살하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정부 노예의 반란까지 짓밟았습니다. 안으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그는 밖으로 눈을 돌렸죠.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칼처럼 휘두르며 육국 정벌에 나섰습니다. 기원전 230년 한나라를 시작으로 조, 위, 초, 연, 제 불과 10년 만에 6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초나라를 멸할 때는 노장 왕전에게 60만 대군을 맡겼는데 이는 진나라 전체 병력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왕전은 1년간 대치하며 초나라군이 지쳐 흐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 한 번의 기습으로 무너뜨렸죠. 기원전 221년 영정은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했습니다. 시작의 황제, 중국 최초의 통일군주. 왕이라는 칭호로는 부족했어요. 삼황오제에서 황과 제를 따와 황제라는 전무후무한 칭호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의 통일 사업은 전쟁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소전으로 통일했고 도량형과 화폐, 수레바퀴의 포까지 전국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췄어요. 도로망을 건설해 함양에서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명령이 닿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이라는 거대한 통일 국가의 원형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대가는 잔혹했습니다. 북방의 흉노를 막기 위해 장군 목념에게 30만 대군과 150만 인부를 주어 만리장성을 쌓게 했어요. 기존의 조, 연, 진 세 나라 장성을 연결하는 공사였는데 수만 명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쓰러져 장성의 돌 사이에 묻혔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짓는데도 70만 명을 동원했죠. 당시 전체 인구 2천만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부역에 내몰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흙 속에서 얼굴을 발견합니다. 병마용이었어요. 8,000채가 넘는 실물 크기의 병사, 130대의 전차, 520마리의 말. 놀라운 건 8,009의 병마용 가운데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발굴된 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시황릉의 본체는 수은으로 만든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사마천이 기록했는데 실제로 능 주변 토양에서 수은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검출되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상의 통제도 극단에 달했어요. 의학과 농업 서적 외에는 모두 불태웠고 유생 460여 명을 생매장했습니다. 분서갱유, 지식을 불태우고 지식인을 묻어버린 거죠. 진시황은 만년에 불로불사에 집착했습니다. 서복에게 동남 동료 수천 명과 대규모 선단을 주어 불로초를 찾아 동쪽 바다로 보냈지만 서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 번이나 천하를 순행하며 명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고 수은을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방사들의 말을 믿고 수은이 든 약을 복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은이 그의 죽음을 앞당겼다는 설이 유력하죠. 기원전 210년 49세의 진시황은 다섯 번째 순행 중에 사고평대에서 쓰러졌습니다. 환관 조고는 황제의 죽음을 숨기고 어린 호해를 꼭두각시 황제로 앉혔어요. 장자 부소는 위조된 조서에 의해 자결했고 총신 목념도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 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15년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은 그렇게 짧고도 강렬한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진나라가 무너진 뒤 천하는 다시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두 남자가 천하를 놓고 다퉜어요. 한쪽은 초나라 귀족 출신의 항우,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전쟁의 천재였죠. 다른 한쪽은 시골 마을의 하급 관리 출신 유방,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며 학식도 변변치 않은 사내였습니다. 누가 봐도 항우의 승리였어요. 거록 전투에서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혀 퇴로를 끄는 뒤 진나라 주력군 20만을 격파한 것은 전쟁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전투에서는 이겼어도 사람의 마음을 잃었어요. 항복한 진나라 병사 20만을 한밤에 모조리 생매장했고 함양의 입성에서는 궁궐에 불을 질러 석 달을 태웠죠. 반면 유방은 싸움에서는 졌어도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장량의 지혜, 소화의 행정력, 한신의 군사적 천재성. 유방은 이 세 사람을 쓸 줄 알았고 항우는 유일한 참모 범직마저 내쫓았어요. 기원전 202년 해야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면초가. 한나라군이 밤마다 초나라 노래를 부르자 항우의 병사들은 고향을 잃었다고 절망했어요. 항우는 애첩 우미인과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노래했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건만 때가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우미인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고 항우는 28기의 기병만 이끌고 5강까지 도주했지만 끝내 자결했습니다. 30살의 나이였어요. 이왕이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거지에 가까웠던 농민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조는 전한과 후한을 합쳐 4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라의 절정은 7대 황제 한무제 때 찾아왔어요. 그는 안으로는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태학을 세우고 밖으로는 제국의 경계를 끝없이 넓혀 나갔습니다. 위청과 곽거병을 앞세워 흉노를 초원 깊숙이 몰아냈고 서남쪽으로는 남어를 정복했죠. 그리고 기원전 139년 장권이라는 사신을 서쪽으로 보냈습니다. 장권의 임무는 흉노를 뒤에서 칠 동맹국 월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흉노에게 붙잡혀 10년이나 옥류됐습니다. 흉노의 여자와 결혼시키고 아이까지 낳게 했지만 장권은 한나라 사신의 부절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탈출한 뒤에도 서쪽을 향해 걸었고 대환, 강거, 대월지를 거쳐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맹은 실패했지만 그가 가져온 건 더 큰 것이었어요. 서역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포도와 석류와 목화라는 새로운 작물이었죠. 이것이 실크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의 비단이 로마 귀족의 옷이 되고 서역의 보석이 장안의 시장에 펼쳐지는 동서양 문명의 그 차로가 열린 것입니다. 같은 시기 궁궐 안에서는 한 남자가 치욕을 견디며 붓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마천이었어요. 그는 흉노에 투항한 이릉 장군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한무제의 분노를 사서 궁형이라는 치명적인 형벌을 받았죠. 남성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을 등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천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아버지의 유언이자 자신의 사명이었던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해 치욕을 삼키며 붓을 들었죠. 14년간 130편, 52만 6,500자에 달하는 대작이 탄생했습니다. 사기, 중국 역사 기술의 원형이자 동아시아 역사학의 기준점이 된 작품이에요. 제왕뿐 아니라 자객, 상인, 협객까지 기록한 최초의 통사였습니다. 한나라의 이름은 단순한 왕조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족, 한자, 한복, 하나의 왕조가 하나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된 것이죠. 서기 2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나라 인구는 5,767만 명,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400년의 세월은 어떤 왕조도 버텨내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외척과 환관이 권력을 농단하고 토지는 호족에게 집중되었죠. 서기 184년 머리에 노란 두건을 두른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창천이사, 황천당립, 푸른 하늘이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마땅히 서리라. 황건적의 난, 한나라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기 220년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가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400년 제국이 끝난 자리에 세 개의 나라가 섰어요. 위, 촉, 오, 삼국시대의 시작이었죠. 삼국지연의 덕분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이 시대에 등장합니다. 난세의 간웅 조조, 인의의 영웅 유비, 동남의 호걸 손권. 하지만 소설 속 영웅담 뒤에 가려진 현실은 처참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나라 말기 인구는 약 5,9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삼국시대 세 나라의 호적에 기록된 인구를 합치면 겨우 800만, 5천만 명 이상이 기록에서 사라진 거예요. 전쟁, 기근, 역병,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도시의 거리에는 풀만 무성했습니다. 조조 자신도 시를 통해 이렇게 읊었어요. 흰뼈가 들판에 드러나고 천리의 다구는 소리 들리지 않는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행정력 붕괴로 호적에 오르지 못했죠. 이 시대를 상징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서기 208년 적벽대전이에요. 북쪽을 통일한 조조가 형주를 점령하고 남하했습니다. 기록에는 80만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약 20만. 그래도 장강이를 가득 메운 군선의 행렬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어요. 조조는 북방의 기마군단으로 천하를 석권했지만 물 위에서의 전투는 달랐습니다. 강남의 습한 기후에 병사들은 역병에 시달렸고 배 위에서 비틀거렸죠. 제갈량이 송권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조조가 비록 명분은 100만이라 하나 먼 길을 달려온 피로한 군대에 불과하다고요. 송권의 대도독 주유가 전선에 나섰어요. 조조의 군선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쇠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한계가 거짓 항복을 청하며 기름과 마른 풀을 실은 몽충선 수십 척을 조조의 함대로 보냈어요. 동남풍이 불어오는 순간 불이 붙었습니다. 쇠사슬로 연결된 군선들은 한 척이 타면 옆으로 번져나갔죠. 붉은 화염이 장강 수면을 물들이고 밤하늘은 나처럼 환해졌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물과 불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조조는 화영도를 통해 겨우 목숨만 건져 북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가 천하 3분을 결정지었어요. 적벽 이후 삼국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는 화북을, 유비의 촉나라는 사천을, 손권의 오나라는 강남을 차지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은 촉나라의 승상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가 백제성에서 숨을 거두며 어린 아들 유선을 맡겼을 때 제갈량은 한 통의 글을 올렸어요. 출사표였습니다. 선제께서 창업이 반도 이루지 못한 채 중도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어요. 제갈량은 5번이나 북벌에 나섰지만 기원전 234년 오장원에서 별이 떨어지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끝내 한나라의 부흥은 이루지 못했죠. 삼국의 영웅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난 뒤 서기 280년에
사마시의 진나라가 잠시 통일을 이루었지만 금세 무너졌어요. 팔왕의 난으로 황족끼리 피를 흘렸고 북방의 흉노, 선비, 갈, 저, 강 다섯 이민족이 중원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5호 16국, 다섯 오랑캐가 세운 16나라라는 뜻이에요. 이후 370년이 넘는 남북조 분열기가 이어졌죠. 북쪽에서는 선비족의 부기가 한때 강성했지만 한어 정책과 이민족 정체성 사이에서 분열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한족 왕조가 건강을 수도로 명맥을 이었지만 송, 제, 양, 진 네 왕조가 쉴 새 없이 교체되었어요. 양나라의 무제는 불교에 심취해 세 번이나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고 신하들이 막대한 돈을 내고 황제를 되살았다는 기록도 있죠. 백성들에게 이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이민족과 한족이 뒤섞이며 북방의 전투 기술과 남방의 문화가 융합되었고 불교가 중국 전역에 뿌리를 내렸어요. 운강석굴과 용문석굴의 장엄한 불상들은 바로 이 혼란의 시대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 어둠을 끝낸 건 또 한 명의 야심가였어요. 서기 581년 양견이라는 남자가 북주의 어린 황제에게서 선양을 받아 수나라를 세웠습니다. 370년 만에 재통일. 하지만 이 왕조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수문제 양견은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370년간 갈라져 있던 남북을 통일하고 개황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열었어요. 균전제를 실시해 백성에게 농지를 나눠주었고 과거제를 정비해 출신이 아닌 능력으로 관리를 뽑았죠. 세금을 낮추고 형벌을 대폭 줄였으며 창고에는 곡식이 넘쳐 흘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국의 관영 곡물 창고에 비축된 양은 50년치를 먹고도 남을 만큼이었다고 해요. 백성들은 오랜만에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현명한 아버지에게는 야심만만한 아들이 있었어요. 양광, 훗날의 수양제입니다. 그는 형을 밀어내고 아버지의 뒤를 이었죠. 양견의 죽음에 양광이 관여했다는 소문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수서에는 양광이 아버지의 총비를 범하려 했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독약을 썼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아들은 용자에 올랐어요. 황제가 된 양광은 웅장한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역사는 대운하였어요. 북쪽의 황하와 남쪽의 장강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수로 총 길이 2,700km, 8년에 걸쳐 수백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통제거 구간 하나를 파는 데만 100만 명이 넘게 투입됐고 동시에 동쪽 수도 낙양의 대규모 건설에도 200만 명이 끌려왔어요. 공사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채찍 소리와 곡소리가 운하를 따라 끊이지 않았죠. 여자들까지 동원해 흙을 나르게 했고 죽은 자의 시신은 운하 옆 독에 그대로 묻혔다고 해요. 하지만 대운하는 완성되었고 이 수로는 이후 1400년 동안 중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양제는 이 운하를 따라 강남으로 유람을 떠났어요. 용주라 불린 그의 배는 길이만 70m가 넘었고 4층 높이의 방이 120개나 달려 있었죠. 뒤따르는 수행 선박만 수천 척, 배를 끄는 인부가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양 안에는 비단 장막을 두르고 통과하는 마을마다 음식을 바치게 했어요. 위대한 유산이었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과정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양제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612년 그는 고구려를 향해 군대를 출발시켰습니다. 동원된 병력은 113만 3,800명, 보급 인원까지 합치면 300만에 육박했죠. 행군 대열의 길이만 400km에 달했다고 해요.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전쟁 물자를 실은 수레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황하 양안에서 출발한 병력이 요동벌을 향해 밀려갔어요. 하지만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후퇴하는 척하며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끌어들인 뒤 보급선이 끊어질 때를 기다렸어요. 수나라 병사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갔죠. 그리고 살수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우문술이 이끌던 별동대 30만 5천 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건 겨우 2,700명이었어요. 강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 9이 죽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수양제는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전국에서 반란이 터져 나왔어요. 굶주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장군들마저 등을 돌렸죠. 618년 양제는 강도에서 자신의 근위병에게 교살당했습니다.
끝까지 술과 거울을 벗삼았다고 해요.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좋은 목 누가 뵐 것인가 라고 중얼거렸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건국 37년 위대한 건설과 무모한 전쟁이 공존했던 왕조는 그렇게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수나라의 유산 위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었죠. 수나라의 잿더미 위에서 당나라가 일어섰습니다. 618년 이연이 건국했지만 실질적인 기틀을 다진 건 그의 아들 이세민이었어요. 문제는 이세민이 적장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626년 6월 4일 장안 궁성의 북문 현무문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세민은 매복을 설치하고 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직접 활로 쏘아 죽였어요. 형의 화살이 먼저 날아왔지만 빗나갔고 이세민의 화살은 정확히 형의 가슴을 관통했죠. 두 달 뒤 아버지 이연은 아들에게 황위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강제 양리였어요. 형제의 피 위에 세워진 왕자. 하지만 이세민은 역사상 손꼽히는 명군이 되었습니다. 정관의 칠화 불리는 태평성대를 열었죠. 간신을 멀리하고 위진 같은 직언하는 신하를 곁에 두었어요. 구리로 거울을 삼으면 의관을 바로잡을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득실을 알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제왕학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법을 정비하고 세금을 줄였으며 주변 민족에게는 천가한이라 불릴 만큼 관용적이었어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인구 200만, 당시 유럽 최대 도시 콘스탄티노플이 50만 명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장안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규모였어요. 도시 면적이 84평방킬로미터로 현재의 서울 강남구보다 넓었죠. 108개의 방으로 나뉜 바둑판 형태의 거리에는 페르시아 상인과 아랍 무역상이 활보했고 불교 사원 옆에 이슬람 사원과 경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동서양의 음악과 춤, 음식과 종교가 한 도시 안에서 어우러졌어요. 실크로드는 전성기를 맞았고 과거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백은 술잔을 기울이며 달을 노래했고 두보는 백성의 고통을 시로 새겼죠. 왕유는 산수를 글과 그림으로 동시에 표현했어요. 당시에만 5만 수가 넘는 시가 창작되었습니다. 중국 문학의 절정이었죠. 하지만 이 찬란한 시대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어요. 현종 황제는 초기에 개원의 치라 불리는 훌륭한 통치를 펼쳤지만 후반에는 양귀비에게 빠져 정사를 등한시했습니다. 절세미인 양귀비의 아름다움은 전설적이었죠. 원래 현종의 아들인 수왕의 피였지만 현종이 며느리를 빼앗은 거예요. 도자기처럼 고운 살결에 부드러운 눈매, 춤을 추면 비단 소매가 하늘을 가를 듯했다고 해요. 양귀비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먼 남방에서 말을 달려 리치를 가져왔고 한 알의 과일을 위해 영마가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알록산. 뚱뚱한 몸집에 익살스러운 성격으로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이 절도사는 755년 갑자기 15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안사의 난이 터진 거죠.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낙양을 함락시키고 장안을 향해 밀고 내려왔어요. 현종은 양귀비를 내리고 촉지방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반란 하나가 당나라를 뿌리째 흔들었어요. 인구 통계가 그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754년에 5,200만이었던 인구가 764년에는 1,630만으로 줄었어요. 3,500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모두가 죽은 건 아니에요. 전란을 피해 호적에서 이탈한 유민도 상당했죠. 하지만 당시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사라졌다는 추정이 나올 만큼 안사의 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반란 중 하나였습니다. 마위역이라는 역참에서 비극의 절정이 찾아왔어요. 호위 병사들이 행진을 멈추고 외쳤습니다. 양귀비를 내놓아라. 나라를 망친 요부를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이었죠. 현종은 눈물을 흘렸지만 병사들의 칼 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양귀비는 불당 앞 배나무에서 비단끈으로 목을 메었습니다. 38이었죠. 백거인은 이 장면을 잔한가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자 했건만. 당나라는 안사의 난을 진압하긴 했지만 이후 150년간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역의 영토는 영영 되찾지 못했어요. 세계의 수도 장안은 그렇게 빛을 잃어갔죠. 당나라 이후 또다시 분열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5대 19,
53년 동안 다섯 왕조가 교대로 세워지고 무너지는 혼란기였죠. 그 혼돈을 끝낸 건 한 장군의 이상한 아침이었습니다. 960년 어느 날, 후주의 장군 조광유는 부하들의 환호 속에 눈을 떴어요. 잠자는 사이에 누군가 그의 어깨에 황제의 용포를 걸쳐 놓았다는 겁니다. 진교의 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연극에 가까웠죠. 물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조광윤의 아우 조광의와 신복 조보가 군사를 선동했고 조광윤은 할 수 없다는 듯 용포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송나라는 중국 경제사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조광윤은 전쟁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건국 이듬해 그는 장군들을 술자리에 불렀습니다. 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조광윤이 조용히 말했죠. 나 또한 장군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하지만 천자의 자리는 잠이 오지 않는 법이라오. 장군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미를 알아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장군들은 하나둘 병을 핑계로 병권을 반납했죠. 배석석 주권, 술잔을 돌려 병권을 회수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군벌의 위협을 제거한 역사상 가장 우아한 권력공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아함에는 대가가 따랐어요. 무관을 억누르고 문관을 우대하는 것이 송나라의 국시가 되었습니다. 경제와 문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군사력은 갈수록 약해졌죠. 그래도 송나라의 경제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 GDP의 23%를 차지했어요. 12세기 유럽의 1인당 소득보다 약 3배가 높았죠.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가 1023년에 발행되었고 철 생산량은 연간 15만 톤에 달해 산업혁명 이전 유럽을 압도했습니다. 중국의 4대 발명 가운데 3가지가 이 시대에 완성되었어요. 화약이 군사 무기로 본격 사용되었고 나침반이 정밀 항해를 가능하게 했으며 필승이 점토 활자로 인쇄술을 혁신했죠. 이 3가지 발명은 훗날 유럽에 전해져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왕 한석이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1069년 신종 황제의 지지를 받으며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중소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병농일치의 보갑법으로 군사력까지 강화하려 했죠. 하지만 대지주와 대상인 보수파 관료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사마 광을 중심으로 한 구법당과 왕 안석의 신법당이 수십 년간 당쟁을 벌였고 개혁은 결국 좌초했습니다. 송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 약점은 결국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북쪽의 거란족 요나라에 해마다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바치며 평화를 샀죠. 하지만 여진족의 금나라가 요를 멸하고 남하하자 송의 군대는 맥없이 무너졌어요. 1127년 정강에 변이 벌어졌습니다. 금나라 군대가 수도 개봉을 함락하고 휘종과 흠종 두 황제를 사로잡았어요. 황후와 후비, 공주를 포함한 3천여 명이 포로가 되어 북쪽으로 끌려갔죠. 금나라는 포로가 된 황녀들을 세탁부로 부렸고 두 황제는 만주 땅에서 구금된 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를 악물고 되새기는 치욕이에요. 돈은 넘쳤지만 칼이 무디었던 나라, 세계 최고의 경제력으로도 군사적 안보를 사지 못한 비극이었죠. 남쪽으로 밀려난 남송은 그래도 152년을 버텼습니다. 악비 같은 장군이 정충 보국을 등에 새기고 금나라에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조정 내부의 화친파가 악비를 모함해 죽였죠. 그리고 마침내 몽골이 다가왔습니다. 1279년 애산 해전에서 남송의 마지막 재상 육수부는 어린 황제를 안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320년 송나라의 최후였습니다. 시신 10만 구가 바다 위를 뒤덮었다는 기록이 전하죠.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제국은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2세기 몽골 초원에서 한 소년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독살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내를 적에게 빼앗긴 소년. 태무진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고통 속에서 칼을 갈았어요. 1206년 모든 몽골 부족을 통일한 그는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끈 몽골 기마군단은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러시아, 동유럽까지 인구 100만의 유목민이 1억 명의 대지를 정복한 거예요.
세대에 걸친 정복 전쟁에서 약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 제국이 탄생한 것이죠.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1271년에 국호를 대원으로 바꾸고 중국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1279년 남송의 마지막 군대가 애산 해전에서 전멸하면서 중국은 최초로 이민족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 시기에 원나라를 방문했고 그가 유럽에 전한 이야기는 동방견문록이 되었죠. 하지만 원나라의 지배는 거칠었습니다. 한족을 4등급 중 가장 낮은 계급으로 분류했고 착취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기근과 역병이 겹쳤을 때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른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홍건적의 난이에요. 이 반란군 속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주원장이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와 형제 대부분을 기근으로 잃었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됐죠. 거기서도 쫓겨나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반란군에 합류했고 타고난 전략 감각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능력으로 점차 두각을 나타냈어요. 1368년 주원장은 원나라를 몽골 초원으로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거지에서 황제로.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기록된 사실이에요. 하지만 권좌에 오른 뒤에 주원장은 잔혹했습니다. 공신들을 대량 숙청했고 비밀 경찰 금이일을 만들어 신하들을 감시했어요. 가난이 만든 의심은 죽을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죠. 그의 아들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했습니다. 14년에 걸쳐 100만 명이 동원된 이 궁궐은 72헥타르에 980여 채의 건물을 품은 세계 최대의 궁궐 단지였어요. 그리고 영락제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화의 대항이었어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친 원정, 300척이 넘는 함선에 2만 8천 명의 승무원, 최대 선박의 길이는 137m로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 23m의 약 6배에 달했습니다. 정화는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도달했어요. 바스코 다 가마보다 50년이나 앞서서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항해자의 출신이 놀라워요. 정화는 원래 운남성의 무슬림 소년이었습니다. 명나라 군대의 포로로 잡혀 거제당한 환관이었죠. 그런 그가 세계사 최대 함대의 사령관이 됐다는 사실, 주원장의 신분 상승에 버금가는 역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정화 이후 바다에서 등을 돌렸어요. 해금 정책으로 민간 항해를 금지했고 함대를 해체했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기회는 그렇게 사라졌죠. 그리고 이 기회를 대신 잡은 건 유럽이었습니다. 1644년 이자성의 반란군이 북경을 함락시켰을 때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경산에서 목을 메었습니다. 276년 왕조의 끝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새 주인은 이자성이 아니었어요. 산해관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만주족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청나라, 중국 최후의 왕조가 시작된 것이에요. 만주족은 인구로는 한족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수민족이 거대한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잔혹했어요. 변발령이었죠. 한족 남성 전원에게 만주식으로 머리를 밀고 긴 머리만 길게 땄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거부하면 죽음이었어요. 유두 불유발, 유발 불유두. 머리카락을 남기면 머리를 남기지 못한다. 이 한마디가 수천만 명의 선택을 갈라쌌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놀라운 전성기를 이루어냈어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팩으로 이어지는 약 130년간 영토는 13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인구는 1억 5천만에서 4억 5천만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통치하는 초거대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절정의 순간 서쪽에서 낯선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차와 비단을 원했지만 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편이었죠.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했고 중독자가 400만에서 1200만까지 불어났습니다. 1839년 청나라가 아편을 몰수하자 영국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1차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남경 조약으로 홍콩을 빼앗기고 5개 항구를 강제로 열었으며 배상금 2,100만 달러를 물어야 했습니다. 2차 아편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에 15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까지 내주었어요. 100년 국지,
100년에 걸친 치욕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안으로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홍수전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 주장하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어요. 1850년부터 1864년까지 14년간 17개 성이 초토화되었고 사망자는 2천만에서 7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 중 하나였죠. 서태후가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쥐었지만 근대화의 기회는 번번이 놓쳤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서구화에 성공하는 동안 청나라는 변화를 거부했어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며 굴욕은 극에 달했죠. 1908년 만 2살짜리 아이가 황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아이신기요로 푸이 선통제. 거대한 용자에 앉힌 이 아이는 다리가 바닥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뒤인 1912년 2월 12일 6살의 푸이는 퇴위했습니다. 5천년 왕조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닫힌 순간이었죠. 푸이는 이후 일본 만주국의 괴뢰 황제가 되었다가 전범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에는 베이징 신물원의 정원사로 일했습니다. 천자에서 시민으로 그는 1967년 61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라의 전설에서 시작된 중국 왕조 5천년, 건국과 전성, 쇠퇴와 멸망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천명은 돌고 돌았고 왕자는 끊임없이 주인을 바꾸었죠. 하지만 왕조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